안녕하세요. 향기로운 꽃과 함께 사는 40대 김자연입니다. 저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꽃을 사랑하는 이유는 꽃은 정말 솔직하기 때문이죠. 꽃은 햇볕이 부족하면 잎이 처지고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상해버리거든요. 거짓 없이 자기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할까요? 사람 사는 일도 꽃을 돌보는 것처럼 기쁘기만 하면 좋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 거짓과 계산으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제 사연 들으시면 공감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할게요. 우선 전 군단이 작은 소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비하면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평생 나고 자란 동네라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죠. 저희 부모님은 원래는 다른 지역 출신이신데 저희 삼남매가 뛰어놀 수 있는 곳에 살고 싶어 지금 이곳으로 이사를 오셨대요. 엄만 이 지역으로 이사 오면 작은 텃밭에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기르고 싶었다. 근데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러지 못했네. 그래도 상추보다 더 예쁜 자식들을 길렀으니 다행이다. 부모님은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하셨는데 연중 무휴로 장사를 하느라 휴가 한번 제대로 가질 못하셨어요. 어릴 땐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저도 어른이 되니 부모님께도 일상의 작은 기쁨을 선물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부모님을 모시고 꽃 구경도 가고 가끔은 근처 꽃집에서 꽃다발을 사다가 선물해드리기도 했어요. 어머, 딸, 이게 무슨 꽃이니? 오늘 생일도 아닌데 웬 꽃다발을 다 사왔어? 무슨 날 아니더라도 꽃다발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요 앞에 꽃집을 지났는데 작약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엄마 기분 좋으시라고 사왔어요. 저희 엄만 꽃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본가 식탁 위엔 항상 제가 사다 드리는 꽃다발이 꽃병에 예쁘게 꽂혀 있었습니다. 엄만 꽃이 정말 좋아. 탐스럽고 예쁘지 않니? 평생 이렇게 꽃밭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딸? 이렇게 소녀 같던 저희 엄만 불행하게도 제가 20살 때 신장에 암이 생겨 암 투병을 하셨습니다. 발견 당시 이미 암이 전이까지 진행되어 큰 수술을 몇 번이나 받으셨죠. 늘 밝고 해사하게 웃으시던 엄만 얼굴에 살이 다 빠져서 누가 봐도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죠. 엄만 가끔 모든 걸 내려놓은 얼굴로 멍하니 창문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어요? 오늘따라 말씀도 없으시고 표정도 어두워 보여요. 그냥 생각해보니까 꽃 구경 간 지도 오래돼서 우리 딸이 엄마가 꽃 좋아한다고 때마다 꽃 구경을 데려가 줬었는데 내가 아픈 이후로는 그러지 못했네. 엄마는 오랜 병원 생활에 지쳐 꽃 구경을 가고 싶으셨나 봅니다. 하지만 병실 안엔 꽃다발을 들고 올 수가 없어 기분 전환을 해드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전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귀여운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전 곧장 근처 문구점에 가서 색종이알 리본을 한아름 샀습니다. 병실 규정상 생화는 안 되지만 조화 정도는 괜찮았거든요. 그날 밤 엄마가 주무시는 사이 병실 한쪽에 앉아 밤새 종이접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색종이를 접어 엄마가 좋아하시는 장미 꽃다발도 만들고 노란 개나리도 10송이나 접었죠. 조그만 바구니엔 형형색색의 조화꽃을 꽂아 마치 병실 안쪽에 봄이 내려앉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밤새 그렇게 종이접기를 마치고 드디어 아침이 되자 잠에서 깨어내신 엄마가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병실이 완전 꽃밭이 됐네. 우리 딸이 밤새 꾸민 거야? 엄마 정말 행복하다. 고마워, 딸. 엄마 오늘 소원 성취했어. 우리 진짜 꽃구경은 엄마 건강해지면 가요. 지금은 이렇게 비록 종이접기 꽃이지만 나중에 진짜 예쁘고 좋은 곳으로 가기로 약속해요, 엄마. 그러니까 얼른 건강해지셔야죠. 아셨죠? 그 순간 병색이 짙었던 엄마 얼굴엔 꽃보다 더 환한 미소가 피어있더라고요. 그 이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 매번 계절에 맞는 꽃을 접어드렸어요. 엄만 초등학생 솜씨 같은 그 종이접기 꽃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엄만 비록 2년간의 투병 생활을 끝으로 저희 곁을 떠나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제야 엄마 앞에 정말 예쁜 꽃다발을 선물할 수 있었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부디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엄마가 좋아하던 예쁜 꽃밭에 꼭 놀러 가요. 내가 이 다음에 엄마 곁으로 가면 그땐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꽃밭으로 절 데려가 주세요.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엄마. 그렇게 아프게 엄마를 보낸 이유 때문인지 전 그 이후로 꽃집 앞을 지날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피는 계절이 오면 전 괜히 발걸음을 늦추곤 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엄마가 웃으면서 손짓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 엄마를 오래도록 추억하기 위해 작은 꿈 하나를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언젠가 엄마 이름을 건 꽃집을 차리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전 꽃꽂이와 플라워 클래스에 다니기 시작했고 틈날 때마다 꽃시장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아빠와 다정하게 꽃 구경을 가기도 했고요. 네 엄마 꽃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우리 딸도 엄마를 닮았나 보네. 우리 딸 덕분에 네 엄마가 없어도 온 집안이 화사해서 좋구나. 아빠도 내색은 안 하셨지만 엄마의 빈자리를 힘들어하고 계셨거든요. 저의 노력이 아빠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전 그걸로도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 이후 전 본격적으로 플로리스트로 일하며 저만의 가게를 차릴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일단은 경력을 쌓아야 할 것 같아 큰 꽃집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꽃집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답니다. 남편은 어느 비 오는 날 갑작스럽게 매장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양복 차림에 비를 흠뻑 맞고 온 모습이 뭔가 사연이 있겠거니 싶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 많이 오는데 우산을 잊으셨나 봐요. 일단 이 수건으로 물기 좀 닦으세요. 아, 고맙습니다. 제가 꽃다발을 하나 살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꽃에 대해선 잘 몰라서요. 혹시 뭐가 예쁜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럼요. 혹시 어디에 선물하시는 걸까요? 여자친구분께 선물하시는 건가요? 남편은 제가 여자친구께 줄 거냐고 묻자 쑥스럽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인가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뜻밖의 대답을 하더군요. 그게 사실 저희 어머니께 선물 드리려고요. 곧 있으면 어머니 생신인데 생각해보니까 이때까지 꽃 선물 한 번은 못 해드린 거 있죠? 저희 집이 아들 둘인데 어머니께 참 무뚝뚝한 아들들이에요. 전 어머니께 선물해드리고 싶다는 남편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멋진 꽃다발을 만들어줬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종종 꽃 선물을 하고 싶다며 제가 일하던 꽃집에 찾아왔어요. 여기 꽃집에서 선물을 사가면 받는 분들 모두 예쁘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꽃 선물을 하게 되네요. 다들도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참 좋고요. 그렇게 꽃집 직원과 손님으로 처음 만나게 된 저흰 어느새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꽃을 만지는 제 모습이 아름답다며 무척 좋아했어요. 저도 좋은 날 늘 꽃을 선물하는 남편이 좋았고요. 그렇게 저흰 2년간 연애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레 서로 집안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죠. 우리 아버진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는 걸 워낙 좋아하셔서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야. 오죽하면 9년까지 하시겠어. 그래도 난 아버지가 아무리 바빠도 가족들에게 소홀하지 않고 다정하신 분이라 늘 존경하고 있어. 시아버지는 원래 의료기기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제가 결혼을 준비할 당시엔 군 의원으로 선출되셔서 의정활동에 한창이셨죠. 남편은 시아버지 사업체를 도우며 함께 일하고 있었고요. 시아버님은 결혼 준비할 때부터 제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딱 3년만 우리랑 같이 사는 거 어떤가? 내가 절대 강요는 안 하마. 근데 딱 3년만 같이 살면서 가족 간의 정도 쌓고 우리 집안에 대해서도 잘 배워간다면 내가 너희 분가할 때 읍내 아파트 한 채 해주마. 어떠냐? 나쁘지 않은 제안이지? 시아버님은 딱 3년만 제가 시집살이를 한다면 분가할 때 읍내 브랜드 아파트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예비 시숙님 부부도 3년간 시집살이를 하시고 아파트를 받아 나갈 준비 중이라고 하셨고요. 아직 낯선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생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저도 남동생이 둘이나 있는 대가족으로 자라서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네, 아버님. 그런데 제가 꼭 아파트 때문에 시댁으로 들어가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 점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 가족이 되는 만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비 며느리가 말도 참 예쁘게 하는구나. 그럼 우리 며느리 진심이라면 내 믿어야지.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잘 부탁한다, 세아가. 전 그렇게 결혼을 하자마자 시댁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빤 혹시나 제가 힘들까봐 걱정이셨지만 시부모님을 만나 뵙곤 그런 걱정을 싹 잊으셨어요. 사돈 어르신께서 아주 좋으신 분이더구나. 기부도 많이 하시고 군의원으로 선행에 앞장서시고 말이야. 너 시댁에 들어가서도 시부모님 잘 모시고 혹시 무슨 일 있거든 언제든 아빠한테 전화하거라. 네, 아빠. 제가 자주 연락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시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저희 부부는 분가하시는 시숙님 네와 바톤 터치라고 시댁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형님은 시부모님이 좋으신 분들이라며 제 걱정을 덜어주셨습니다. 내가 어머님 아버님하고 3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근데 절대 먼저 심부름 한 번은 안 시키시고 얼마나 배려해 주시는데. 동서도 같이 살아보면 알 거야. 그래도 어른들 모시고 사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테니까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형님의 말씀처럼 시부모님 함께 살면서도 제가 불편하지 않게 항상 절 배려해 주시더군요. 시어머님은 플로리스 일을 하는 절 가장 많이 응원해 주셨고요. 분위기 없는 아들 남편하고만 살다가 이렇게 우리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집안이 한결 화사해졌구나. 네 덕분에 우리 집이 꽃향기로 아주 가득하네. 아무래도 시아버님이 군의원 활동을 하시며 좋은 일에 앞장서시다 보니 꽃다발을 선물로 받는 일이 많으셨어요. 시댁에선 그 많은 꽃다발을 어쩔 줄 모르시다가 번번이 그냥 말려버리시는 것 같았죠. 저는 그게 참 아까워 꽃 선물이 들어올 때마다 예쁘게 꽃꽂이를 해서 집안에 장식해 두었답니다. 그랬더니 저희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본가에 들어오고 나서 집 분위기가 달라졌다니까? 아버지도 귀한 선물을 그냥 버리지 않게 됐다고 좋아하시고, 이런 말 조금 부끄럽지만 요즘은 매일매일이 꽃길인 것 같아. 나도 내가 하는 일을 모두들 좋아해 주시니까 정말 기뻐. 예전보다 일도 훨씬 잘 되는 것 같고. 고마워. 나랑 이렇게 함께 가는 길을 꽃길이라고 생각해줘서. 그렇게 저희 부부는 처음 약속처럼 딱 3년간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첫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무렵이라 몇 년 더 살까 싶었는데 마침 저희 시동생이 결혼할 아가씨를 데려오셨어요. 도련님이 결혼하시면 저희도 시숙님네처럼 슬슬 바톤 터치를 하고 나갈 때가 온 거였죠. 여보, 우리도 이제 슬슬 분가할 때가 됐네. 그동안 어렵고 나선 시집살이 하느라 고생 많았어. 아니야, 오히려 난 감사하지 뭐. 시부모님과 산다고 해도 3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만큼 좋았어. 오히려 이제 분가해서 나가 살면 조금 허전할 것 같다니까. 그래도 새로 맞이하는 동서에게도 시부모님과 친해질 기회를 줘야겠지? 시동생과 결혼한 동선 원래 대도시에 살다가 결혼을 준비하며 지금 저희가 사는 곳으로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동서의 직업은 미용사인데 나인 저보다 서너 살 더 어렸어요. 동선 저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골 생활을 그리 내켜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휴, 총구석. 여긴 버스도 하루에 두세 대 다닌다면서요? 택시도 잘 안 잡히는 것 같던데 도로에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게 차 없으면 어디 가지도 못하겠어요. 아니, 동서. 그래도 요즘엔 1시간에 한 대씩은 다녀. 시골 생활이 다 그렇지 뭐. 동서도 익숙해지면 조용하고 북적이지 않은 이곳이 마음에 들 거야. 글쎄요. 이런 동네에서 누가 머리 나러 올지 걱정이네요. 다 촌스럽게 아줌마파만 해달라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던 데는 기본으로 20만 원은 펑 가격을 받는데 아유, 여기서 그렇게 받았다간 저 쫄딱 망하겠네요. 동선 말끝마다 원래 살던 대도시와 이 마을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세련된 도시 여자라는 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같이 시댁에서 음식이라도 할라치면 질색을 하고 싫어했습니다. 형님, 지금 저보고 김장을 하라고요? 아유, 요즘 누가 김치를 집에서 담가요. 다 마트에서 사 먹지. 저 도시 사람인 거 아시죠? 이런 건 시골에서 나고 자란 시골 여자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도시 사람들은 김치도 안 먹고 다른 거 먹는데? 동서 보고 도맡아 사라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김장하시는 거 같이 돕자는 건데 그게 출신지랑 무슨 상관이야. 동서가 지역 따지는 게 오히려 더 촌스러운 일 아닌가? 제가 이렇게 동서 말을 반박하기라도 하면 동선 얼굴이 새빨개져서 히스테리하게 시동생을 불러댔습니다. 여보, 지금 나 혼자 여기 두고 뭐 하는 거야?
이러려고 나한테 시집살이 시킨 거야? 이거 처음이랑 약속이 다르잖아. 여기서 동서가 말하는 약속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결혼 초에 3년간 시집살이를 하고 분가를 시켜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동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오면 시동생을 아주 닥달하더라고요. 착한 시동생은 그때마다 쩔쩔매며 동서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할게. 당신은 소파에서 쉬고 있어. 형수님, 김장하시게요? 이 사람보다 제가 돕는 게 나을 겁니다. 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아, 정 그러면 옆에서 필요한 양념이나 건네주세요. 그 정도 일은 도시 여자인 동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정 못하겠다니 서방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동서는 본인이 도시 여자라 조금 깍쟁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인성이 영 별로인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까요? 그 무렵 전 읍내에 있는 상가에 꽃집을 차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만의 꽃집을 만드는 게 저의 오랜 꿈이었는데 마침 좋은 자리가 나와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건물주 사장님도 정말 좋은 분이셔서 세입자인 저희의 편의를 많이 봐주셨어요. 건물 1층에 꽃집이 생기면 상가에 오시는 손님들도 기분 좋아하시겠네요. 상가 인테리어 날짜가 계약하고 몇 주 뒤던데 그러지 마시고 계약 전에 미리 인테리어 진행하세요. 공사하는 동안엔 장사도 못 하시는데 월세만 나가면 아깝잖아요. 건물주 사장님은 그 뒤로 가끔 상가에 오실 때마다 아이스크림이나 빵도 사다 주시고 저희가 어쩌다 월세를 며칠 깜빡해도 한 번도 독촉 없이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마스크 시국 땐 먼저 나서서 월세도 30%나 깎아주셨고요. 덕분에 전 처음 혼자 여는 가게였지만 마음의 부담이 한결 덜했습니다. 그렇게 꽃집이 한창 자리 잡아 가던 참에 동서도 슬슬 미용실 자리를 알아보겠다며 부동산을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시동생은 결혼 초기에 동서가 가게를 차려서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살림하는 걸 원했대요. 여보, 내 생각엔 급하게 미용실 차리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과도 더 친해지고 우리 아이 가질 준비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당신 도시에서도 미용실 일하는 거 스트레스 받아 있잖아. 그거야 지금이랑 사정이 다르지. 지금 시댁에 있으면 뭐 어머님 아버님께 잔소리밖에 더 들어. 차라리 밖에서 일하고 말지. 나 집에 있다가 말라 죽겠어. 그도 그럴 것이 동서는 매번 크고 작은 말실수를 해서 시부모님께 번번이 혼이 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식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데 동서가 반찬이 입에 맞지 않았나 봐요. 시부모님도 있는 식사 자리에서 동서가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군요. 여보, 나 컵라면 먹고 싶어. 여기 음식은 도시에서 온 내 입맛에 너무 안 맞아. 어? 컵라면? 컵라면이 갑자기 어디 있을까 모르겠네. 없으면 나와서 사다 줄 수 있잖아. 밥 먹다 말고 그럼 내가 나가? 동서는 마치 시동생과 둘이 있는 자리처럼 막무가내로 행동하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시아버지께 크게 혼이 났죠. 세아가, 너 지금 밥상머리에서 뭐 하는 짓이냐? 범석이도 식사 중인데 밥 먹다 말고 라면 심부름을 하란 말이야? 너희가 부부라면 서로 배려해야지. 어느 한쪽 일방적으로 수발에 드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누구든 함부로 남을 부리는 건 옳지 않은 일이야. 저희 시아버님 평소에도 정의를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분이라 기명기구 아니면 아닌 걸 철저하게 따지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밥을 먹다 말고 시동생에게 라면 심부름을 시키는 동서가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이 밖에도 동서가 시부모님께 잔소리를 듣는 일은 수십 가지였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길에다 버리고 무단횡단을 하거나 신호를 무시하는 일도 그에 해당됐죠. 동서도 시부모님께 자주 혼이 나니 아주 짜증이 난 모양이에요. 어느 날은 부엌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는 건지 시부모님 험담을 하는 게 제 귀에까지 들려왔다니까요. 아유, 몰라. 짜증나 죽겠다니까. 글쎄 오늘은 물컵 안 씻는 것까지 뭐라 하더라니까. 내가 뭐 7살인 줄 아나 봐. 우리 아버님 밖에서는 세상 성인군자처럼 칭찬받으시는데 집에서 완전 청학동 훈장님이야. 이러다 나 회초리 때리는 거 아닌지 몰라. 그거 세상에 알려지면 9년도 아마 잘리실걸? 동선 시부모님께 혼난 일을 잔뜩 부풀려가며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러다 시부모님이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러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언제 한 번은 진짜 시댁 식구들 험담하는 전화가 걸리기도 했대요. 그때도 시어머니께
눈물 쏙 빠지게 혼이 났다네요. 동서의 시집살이가 이렇게 쉽지 않게 이어지다 보니 자꾸 시동생에게 미용실을 차려달라 조른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마침 새 들어있는 건물 1층 상가에 공실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동선 그 자리에 임대가 붙은 걸 보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형님, 우리 이제 한 건물에서 장사하게 생겼네요. 저 미용실 개업하면 매장 장식할 꽃은 당연히 형님이 선물해 주시겠죠? 동선 저와 나란히 가게를 냈다며 좋아했지만 전 왠지 모르게 걱정이 앞섰어요. 그렇게 덜컥 가게를 계약한 동선 미용실에 필요한 게 많다며 쇼핑하러 다니느라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요. 전 평소처럼 열심히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상가 앞에 반가운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할머님, 요즘 통 안 보이시더니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오늘은 상추가 아주 싱싱해 보여요. 그럼 내가 직접 기르고 수확해온 상추, 깻잎, 고추야. 농약도 하나도 안 뿌리고 건강하게 길렀어. 그분은 여든이 가까우신 할머니셨는데 종종 상가 앞에서 노상을 깔고 나물이며 채소를 판매하셨어요. 가끔 더운 날에 할머님 힘드실까봐 제가 음료라도 좀 드리면 고맙다고 그날 가지고 나오신 채소를 몽땅 다 주시기도 하셨죠. 이걸 다 절 주신다고요? 아이, 그러면 할머니께 남는 것도 없겠어요. 그러지 말고 저 딱 상추 5장만 주세요. 5장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려고. 내가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소일거리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서 실컷 먹어. 사실 할머니께는 50대 잘 나가는 아드님이 계셨는데 굳이 그게 누군지 말씀하시지 않아도 전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님이 내색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 것 같아 저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죠. 전 상가 앞에 할머님이 오실 때마다 종종 같이 앉아 수다도 떨고 떡이나 옥수수를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할머님은 저의 가장 가까운 동네 친구이기도 했어요. 가끔 남편과 싸운 날이면 할머님께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요. 할머님, 저 남편 때문에 정말 속상해요. 저한테 신경 많이 써주는 건 아는데 가끔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아유, 어디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다니까요. 할머니 남편분도 그러셨어요? 말해 뭐해. 아, 내 남편도 벽창호가 따로 없었지 뭐. 그래도 애들 키우고 살면서 열심히 사는 거 아니까 참고 살았지. 아니었으면 진작에 집에서 쫓아냈을걸. 그래도 그 인간이 그렇게 빨리 하늘나라에 가버리니까 허전하긴 해. 살아있을 때 한번 꼬집어 줄 걸 그랬지 뭐. 가끔 할머니가 시원하게 욕이라도 대신해 주시면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머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성실하게 일만 하시던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우셨다고 해요. 지금은 그 아드님도 50이 넘으셨지만 할머니의 성품을 닮아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아주 인성이 좋기로 유명한 분이셨죠. 그렇게 오랜만에 뵙는 할머니와 며칠이고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새 동서의 개업 날이 다가왔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그날만큼은 먼저 개업떡도 맞춰주시고 첫날 손님들께 드릴 개업 선물도 준비해 주셨어요. 개업 축하한다. 부디 오시는 손님들 잘 대접해서 가게가 번창하길 바란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정말요, 아버님? 아, 그러면 저 미용실에 TV 한 대 놓고 싶어요. 저도 손님들 없을 때 보면 좋잖아요. 동선 아직도 철없게 굴긴 했지만요. 저도 가게를 장식할 화분과 꽃다발을 여러 개 준비해 선물했습니다. 동서가 투덜거릴까봐 미리 좋아하는 꽃을 물어서 준비해 두었죠. 그렇게 동서의 미용실에서 한창 개업식을 하고 있었는데 가게 밖으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개업식 직전에 며칠간 보이지 않던 할머님이 다시 노상을 깔고 계셨거든요. 전 매번 보는 얼굴이니 가게 앞에 좌판을 깔더라도 그리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선 그 할머님을 처음 봤는지 엄청 기분 나쁜 내색을 보였어요. 저 할머니는 뭐야? 왜 남의 영업집 앞에서 콩나물을 팔고 있어? 개업 첫날부터 부정타게 별 이상한 사람이 다 꼬이네. 아, 동선 처음 뵀구나. 원래 여기 자주 오시던 할머님이야.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말고 마주치면 인사라도 드려. 형님, 이거 도시에서라면 당장 경찰 부를 일이에요. 미용실 앞에서 저러고 나무를 팔고 있는데 손님들이 미용실에 들어오겠어요? 내가 아주 당장 쫓아내든가 해야지 원. 사실 가게 계약은 시동생이 담당했고 동서가 상가를 찾은 일은 몇 번 되지 않아
동서가 할머님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선 할머니가 계속 미용실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있자 열이 받았는지 제가 말릴 틈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오늘 여기에 미용실 개업했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장사하세요. 내가 미안하게 됐네요. 그런데 오늘 가지고 온 나물이 얼마 되지도 않고 방금 자리를 깔았는데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여기 있으면 우리 아들이 오기로 해서. 됐고요. 당장 비키시라고요. 진짜 경찰 불러요? 이 할머니가 세상 물정을 모르시나? 아니면 노망이 나신 건가? 누가 길바닥에서 파는 나물을 사다 먹는다고 남의 가게 앞에서 영어까지 초치고 있냐고요? 젊은 세대기 말을 참 무섭게 하네. 내가 원래부터 이 자리에서 좌판을 했는데 근래 2주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 원래부터 내 자리였다고요. 하지만 할머님도 조금은 억울하고 화가 나셨는지 끝까지 비키지 않고 동서와 대거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말싸움이 이어지던 그때 벼랑간 동서가 씩씩거리더니 할머님이 들고 오신 나물바구니 발로 뻥 차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가게에 손님이 있어서 잠시 꽃집에 건너와 있던 저도 그 모습을 보곤 정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할머니가 손숙해오신 나물은 땅바닥에 나뒹굴었고 동선 할머니가 깔아두신 자판까지 헤집어 놓았어요. 동서가 원래 성격이 아나무인인 건 알았지만 어르신들에게 그렇게까지 함부로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할머님도 깜짝 놀라셨는지 동서에게 크게 소리치셨어요. 아니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나물도 전부 못 쓰게 됐네. 그러게 말로 할 때 알아들어야죠. 꼭 곱게 말하면 말을 들을 신용도 안 하죠. 요즘 군청에선 이런 할머니들 단속도 안 하고 뭐 하나 몰라. 저도 그제야 너무 놀라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님이 너무 놀라 비틀거리시길래 부축해드리며 동서를 야단쳤어요. 동서, 어르신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행패를 부리면 어떡해? 행패는 저 할머니가 부린 거죠. 내 가게 앞에서 세금도 안 내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이거 장사하는 거 건물주 허락은 받았어요? 안 받았죠? 전 당당한 동서의 말에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동서가 모르고 있던 사실 하나를 알려주었어요. 동서, 몰랐어? 여기 건물주 사장님이 이 할머님 아드님이시잖아. 뭐라고요? 형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건물주 어머님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동서도 제 말에 몹시 당황했는지 연신 믿지 않으며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전 헛웃음이 나서 동서에게 다시 한번 똑똑히 알려주었어요. 이 할머님은 남편분 일찍 잃고 힘들게 아드님을 키워서 건물주까지 만드신 분이야. 동서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대한 거야? 난 무슨 배짱이라도 있는 줄 알았네. 할머님은 비록 아들이 건물주라도 늘 싱싱한 나무를 캐다가 용돈 벌이도 스스로 하시고 동네 주민들에게 가져다 먹으라고 나눠주기도 하셨어요. 나물이나 채소를 판 돈을 모아 고아원에 기부도 하시고요. 건물주 사장님도 그걸 아니까 할머님이 무리하시지 않는 선에서 노점하시는 걸 인정해 주셨고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말만 안 꺼낼 뿐이지 할머님이 밖에서 나무를 파신 이유와 아드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저희 동선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요. 내가 동서 때문에 쪽팔려서 못 살겠어. 지금 동네 사람들 다 뛰어나와서 동서만 쳐다보고 있잖아. 이 동네에 할머님 아들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나 몰랐다고요. 그리고 건물주 엄마면 남의 가게 앞에서 이러고 장사해도 돼요? 엄연히 내 가게인데. 누가 여기가 당신 가게래?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동서의 말을 되물으며 저희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저희 모두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곳엔 할머님의 아들이자 건물주 사장님인 분이 서 계셨어요. 할머님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더니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만 겁니다. 사장님은 할머님의 나물바구니가 나뒹구는 걸 몹시 속상해하시며 직접 그걸 다 손으로 주워 담으셨어요. 저도 옆에서 그걸 도왔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혹시 어디 한 군데라도 놀라셨으면 어떡해요? 난 괜찮다, 괜찮아. 좀 놀라긴 했는데 말짱해. 그나저나 이 나무를 어쩔고. 할머님은 괜찮다고는 하셨지만 많이 놀라셨는지 손을 조금 떨고 계셨어요.
그 모습에 건물주 사장님은 완전히 분노하시며 다시금 동서에게 크게 소리치셨어요. 이봐요, 허수진 씨.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누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했어요? 허수진 씨는 예의라는 것도 몰라요? 아니요. 사장님, 제 얘기 먼저 좀 들어보세요. 전 사장님 어머니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동선 그제야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화는 그칠 줄을 몰랐죠. 지금 당신 그 사과도 아주 잘못됐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건물주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사과할 생각이 아니었나 봐요? 그냥 보통의 어르신이었으면 이렇게 함부로 굴어도 됩니까? 내가 허수진 씨 남편분이 아주 신사적이라 좋게 좋게 생각했는데 정말 몹쓸 사람이구만. 내가 오늘 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요. 사장님은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님을 모시고 그대로 나가버리셨어요. 사장님이 그렇게 돌아서니 동선 발을 동동 구르며 난리가 났죠. 형님, 저 이제 어떡해요? 여기 원래 임대료도 훨씬 비싼데 내가 전화로 가진 알랑방귀 끼워서 월세도 깎았는데 이제 와서 월세 올린다고 하면 어떡해요? 나 진짜 미치겠네. 동서, 그러니까 어디서든 말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해. 요즘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월세를 선뜻 깎아주는 건물주가 어딨다고. 동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야. 그 성격 좀 고쳐 제발. 난 진짜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알면 내가 그랬겠어요? 몰랐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제발 그 성질 좀 죽이고 살아. 사람이 어떻게 자기 성격대로만 살아. 어른이면 먼저 모시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해야지. 시부모님께 그렇게 혼이 나고도 아직도 모르겠어? 동선 제 말을 이해하는지 마는지 연신 어떡해요, 어떡하죠만 연발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뭐 저러고 뾰족한 수가 있나요? 아휴, 난 모르겠어. 난 더는 동서 편들면서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 나도 동서한테 실망이야. 동서가 알아서 해. 월세를 더 내든 가서 빌든. 형님, 이렇게 가시면 전 어떡하라고요. 형님이 그 할머님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저 좀 도와주세요. 전 여전히 철없이 매달리는 동서를 뒤로하고 꽃집으로 돌아와 제 할 일이나 열심히 했답니다. 그 뒤로 동선 동네에서 완전히 인간 말종으로 찍히고 말았어요. 누군가 동서가 나물바구니를 발로 차던 걸 찍기라도 했는지 젊은 학생들도 미용실 앞을 지나며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워낙 작은 마을이다 보니 소문이 퍼지는 건 순식간의 일이었죠. 그러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시아버님 귀에도 소문이 들리게 되었어요. 동서의 만행은 저희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시아버님 얼굴에 완전히 먹칠한 거였습니다. 아버님은 불효령을 내리시며 당장 동서를 불러오라고 소리치셨어요. 이 망아지 같은 거, 당장 셋째 며느리 고거 불러와. 내가 아주 오늘 홍군형을 내서라도 사람 만들어 놔야겠어. 시아버님이 그 사건을 아셨다는 걸 들은 동선 무서웠는지 시댁에서 가출까지 했지만 결국 시동생 손에 이끌려 시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전엔 그렇게나 동서 편만 들던 시동생도 그 순간만큼은 화가 많이 났거든요. 너 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게야? 내가 항상 말하지 않았니? 늘 말 조심, 행동 조심하라고. 네가 이 집안의 며느리면서 감히 우리 집안 먹칠을 하고 동네 망신을 시켜? 너 계속 이런 식으로 굴 거면 너 더는 내 며느리 자격이 없다. 내가 밖에서 아무리 좋은 일 하고 다니면 뭐하니? 집안 식구들 단속도 하나 못하는데. 아버님, 정말 잘못했어요. 전 정말 모르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다신 안 그럴게요. 다신 아버님께 패기치지 않을게요. 동선 결국 시아버지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시아버님은 그런 동서를 데리고 다음날 바로 할머님을 찾아뵀어요. 할머님과 건물주 사장님은 동서를 만나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아버님이 할머니 앞에 무릎까지 꿇는 바람에 결국 사과를 받아주셨답니다. 다 집안 식구들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부족한 저희 며느리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며느리가 아직 철이 없고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여사님. 의원님, 왜 이러세요? 그만 일어나세요. 저분이 의원님 며느님인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에 의원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할머님도 저희 시아버님을 잘 아시는지 손까지 이끌며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내가 의원님을 왜 모르겠습니까? 내 사관 충분히 받았으니까 여기 사람들도 많은데 무릎까지 꿇지 마세요. 양복 바지 다 버리겠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너 당장 와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결국 할머님과 건물주 사장님은 동서의 사과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잘 살라고 덕담까지 해주셨어요. 하지만 동선 할머님께는 용서받아도 지역 주민들께는 용서받지 못했죠. 여기가 그 미용실이래. 할머님이 가지고 나온 나무를 막 발로 차고 집어던진 그 미용실. 어머 진짜? 여기서 머리 맡겼다간 우리 머리채도 막 쥐어잡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이도 젊어 보이는데 왜 그랬대? 우리 딴 데 가자. 미용실이 뭐 여기 하나뿐인 것도 아니고.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동서의 미용실 앞을 지나며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댔습니다. 어쩌다 미용실에 오는 손님도 동서가 바로 그 화제 인물인 걸 알고 두 번 다신 오지 않았어요. 동서는 결국 미용실을 연 지 5개월 만에 폐업 신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괜히 미용실 인테리어비 물품을 산 비용만 날리게 된 거죠. 이 일로 시동생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정말 이혼 직전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 미용실 여는 거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했지? 미용실 열면서 당신도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썼어? 그 돈 전부 내가 미래 우리 아이만 생각하면서 적금 든 돈이잖아. 그걸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냐고. 그동안 완전히 동서 편이었던 시동생도 동서에게 등을 돌리니 동선 그야말로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였죠. 원래대로라면 3년 동안 시댁살이를 하고 분가를 했어야 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시아버진 말씀을 바꾸셨거든요. 내가 원래 한 번 뱉은 말은 바꾸는 법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셋째 며느리 하는 꼴을 보니 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셋째 너 사람 구실하기 전까진 아파트는 물론 분가도 없다. 아버님, 그런 게 어딨어요. 저랑 분명히 3년만 살면 아파트 사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건 네가 제대로 된 며느리 노릇, 사람 노릇 한다는 전제였지. 넌 아무래도 내가 옆에서 더 가르치고 혼내야 제대로 된 사람 노릇을 할 것 같구나. 덕분에 동선 아직도 시집살이를 하고 있답니다. 시아버님이 그대로 나갈 거면 돈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엄포를 놓으셨거든요. 월세를 살 땐 대출을 받든 말 안 듣고 나가 살 거면 알아서 집을 구하라면서요. 시동생도 그런 시아버지 말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내치지 않고 그래도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곁에서 제대로 배우고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잘 모시고 살게요. 제 아내도 그러겠다고 했고요. 그 이후 시부모님은 동설 옆구리에 딱 끼시고 아주 제대로 스파르타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동서가 작은 실수라도 할 때마다 정말 엄하게 가르치시더라고요. 너 아까 보니까 마트에서 점원들 대하는 태도가 아주 형편없더구나. 너 무거운 바구니 들고 있는 것도 도와주시던데 고맙다고 못할 망정 그렇게 버릇없게 대하면 되겠니? 제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다음에 갈 때 그분 만나면 꼭 사과드릴게요. 요즘 동선 아주 온순한 양이 되어 시부모님 말씀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랍니다. 종종 절 만날 때도 형님 형님 하면서 무척 예의 있게 행동하고요. 언제 한번 늦잠을 잤는지 제가 시댁 거실에 와 있는데도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때도 역시 시어머니께 크게 혼이 났죠. 너 손이 형님이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 잠옷 차리면 또 뭐냐? 당장 씻고 나서 제대로 인사해라. 동선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불이 나게 세수하고 와선 제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돼서 인사가 늦었네요. 또 한 번은 동서가 배가 고팠는지 시부모님은 물론 저희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는데 먼저 밥을 먹기 시작하더군요. 그때도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온 식구에게 잔소리를 들었답니다. 예, 넌 어른이 숟가락도 들기 전에 그렇게 와구와구 먹는 게 어딨니? 설마 식사 예절도 가르쳐 하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배가 너무 고팠나 봐요. 얼른 다들 식사하세요. 전 기다릴게요.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면 저희가 동서에게 너무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의 예절 교육이 통했는지 동서가 많이 차분해지고 말조심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간혹 동네 어르신들께 친절하다는 칭찬을 듣기도 하고요.
동서가 지금은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분명히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형님, 제가 요즘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그동안 인생을 너무 멋대로 살고 있었나 봐요. 저도 자꾸 혼이 나다 보니 반성이라는 걸 하네요. 그래, 동서, 잘 생각했어. 우리가 동서 미워서 자꾸 잔소리하고 혼내는 거 아니야. 동서가 밖에 나가서도 사랑받고 칭찬 들었으면 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혹여나 오해하면 안 돼. 네, 저 오해 안 해요. 밖에 나가면 누가 제 성격을 받아주겠어요. 다 저희 식구들이니까 품어주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앞으로도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고 아낌없이 보듬어주는 가족이 되자. 우리 시부모님도 그러시길 바랄 거야. 난 언제나 동서 응원해. 가족이란 결국 서로의 허물도 감사 안아주는 존재들인가 봅니다. 저희 동서가 비록 잘못된 행동을 하고 욕을 먹기도 했지만 결국 가족들의 응원과 사랑으로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분명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욕을 먹는 순간이 오더라도 전 저희 가족들이 절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것이 때론 쓴소리일지라도 말이죠. 옛말에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다라고 하잖아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듯 가족의 쓴소리도 결국 저를 더 건강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듣기 힘들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 안에는 걱정과 배려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전 그 마음을 사랑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듬고 때로는 충고를 주고받으면서 모두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요. 결국 가족이란 때로는 약처럼 쓰지만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든든한 존재임을 새삼 느끼고 있답니다. 이 믿음 하나로 전 오늘도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려고요. 여러분도 부디 가족의 사랑과 든든함을 느끼는 행복한 일상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을 깨끗하게 잘라버린 30대 배은이라고 합니다. 저에겐 유독 사랑의 아픔이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 쉬울 수만은 없겠지만 저에겐 유난히 더 어려운 게 사랑이더라고요. 한때는 정말 제 인생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편마저 제게 큰 아픔을 주었거든요. 비록 아직 그 상처가 크지만 이젠 남보다는 제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며 살려고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적으며 절 각성하게 만든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0대 시절 저에겐 평생을 함께하고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전 대학교 3학년 때 만나 무려 5년간 연애를 했어요. 저와 동갑이던 남자친구였는데 서로 20대의 절반을 함께 보낸 거였죠. 그래서 당연히 30대에도 더 먼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 원씨가 우리 슬슬 결혼 준비해야 하지 않아? 난 늦어도 29살 전엔 결혼하고 싶어. 아기 낳을 것도 생각해야 하니까. 그래야지. 내가 취업만 하면 우리 바로 양가 어른들 찾아뵙고 인사드리자. 우리 부모님은 걱정 안 해도 돼. 아마 너 마음에 쏙 들어 하실 거야. 그때만 해도 둘 다 취준생이었으니 취업만 하면 결혼하자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저도 남자친구도 원하던 회사에 합격을 했어요. 남자친구는 특히나 원하던 연봉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입사까지 하게 됐죠. 약속대로 둘 다 취업도 했고 이제 남은 건 결혼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주말이면 시간 다 괜찮으시대. 이참에 다음 주말에 바로 인사드리러 올래? 그리고 나도 언제 어머님 아버님 찾아뵈면 될지 말해줘. 어? 갑자기 부모님은 왜? 우리 부모님이 요즘 너무 바쁘셔서 시간을 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왜긴 이제 결혼 준비하려면 상견례부터 해야지. 어머님 아버님은 하루도 시간을 못 내신대? 그러자 남자친구는 횡설수설하며 대답을 피해갔습니다. 전 이때부터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예비사일 대체 언제 만나는 거냐며 독촉하시고 전 갈수록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남자친구에게 질문이 많아졌어요. 당신 요즘 왜 그렇게 바빠? 연락도 잘 안 되고 회사 야근은 당신이 다 하는 거야? 너 설마 딴 여자 생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너뿐인 거 알잖아. 그냥 요즘 회사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그랬어. 제발 재촉 좀 그만해. 나 숨막혀 죽을 것 같아. 그때마다 남자친구는 크게 화를 내며 절 집착하는 여자로 몰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늘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이라는 큰 관문을 앞두고 큰 갈등을 겪게 된 거죠. 남자친구는 저와의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뿐만 아니라 갈수록 만남 자체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전 남자친구가 합격했다는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제 회사에 반차까지 내고 만나서 진지한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남자친구가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길이 엇갈렸나 싶었지만 그 회사의 출입구가 하나뿐이라 엇갈릴 길도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그러다 한참 만에 남자친구와 연락이 닿았죠. 당신 도대체 어디야? 전화는 왜 이렇게 안 받아? 나 지금 당신네 회사 앞이야. 아직 퇴근 안 했어? 뭐? 우리 회사 앞이라고? 미리 말이나 하고 오지. 나 지금 출장 중이야. 이렇게 말도 없이 찾아오면 어떡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너. 남자친구는 또다시 절 구질구질한 여자 취급을 하며 학을 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의 목소리 너머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뭔가 게임 효과음 같기도 하고 사람들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고요. 출장이라던 그의 말과는 맞지 않는 분위기였죠. 너 지금 혹시 PC방이야? 뭐? PC방? 지금 출장 중이라니까. 진짜 네 의심은 끝도 없구나. 이만 끊어. 나 바빠. 남자친구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예리한 촉이 발동한 전 평소에 남자친구가 즐겨 찾던 PC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추리닝 차림에 머리에 까치집을 얹은 남자친구를 발견했어요. 제가 몰래 뒤로 다가가 헤드셋을 확 벗기자 그제야 절 발견한 남자친구가 기절할 듯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상황 파악을 했는지 제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내가 사실대로 말할게. 사실 나 취업 실패했어. 넌 당당하게 원하던 회사에 입사했는데 나만 떨어졌다고 하면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았어. 그래서 거짓말한 거야. 미안해. 그때까지 제게 바쁜 척을 했던 것도 출장 간다고 한참 동안 연락이 안 되던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전 큰 배신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서 휘청이기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나한테 취업이 안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으면 난 몇 년이고 기다렸을 거야. 그만큼 널 믿었으니까. 하지만 넌 그 최소한의 믿음조차 박살내버렸어. 너랑 결혼하겠다고 설렜던 내가 바보였어. 우리 두 번 다신 보지 말자. 저는 이별 선언을 하고 곧장 PC방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절 쫓아오겠다고 따라 나오다 다른 사람 의자에 걸려 넘어져 바닥에 뒹굴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렇게 찌질한 인간과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치던 그 긴 세월이 아까웠습니다. 전 그렇게 파혼을 했고 그 배신감과 상처가 너무 깊어서 무려 7년간 아무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 그때 제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죠.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방구석만 긁고 있을래? 네가 얼굴이 빠지냐, 직장이 빠지냐? 그렇다고 월급이 적냐? 너 정도면 좋은 사람 얼마든지 다시 만날 수 있어. 제 주변 친구들은 늘 혼자 있는 절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제 생일을 하루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매번 제 걱정을 해주는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은희야, 너 뭐 하고 있어? 너 또 혼자 집에 있지? 그러지 말고 나와. 너 내일 생일이잖아.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내가 끝내주는 생일 선물 준비해뒀어. 너 나중에 나한테 엄청 고마워할걸? 친구는 제게 생일 선물을 주겠다며 어떤 식당으로 오라고 했어요. 저도 그때 마침 퇴근을 하고 할 일이 없던 차라 흔쾌히 그 식당으로 갔죠. 그런데 그 식당에 가보니 친구 말고도 어떤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가 혼자 있는 절 생각해 깜짝 소개팅 자리를 준비했더라고요.
여기야, 은희야. 이쪽은 내가 말한 네 생일 선물. 야, 솔직히 이만한 생일 선물이 어딨냐? 그러더니 그 친구는 제 어깨를 잡고 그 남자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몹시 당황했지만 그 남자 미리 상황 설명을 들었는지 여유 있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사실 은희 씨 같이 좋은 분이 있다길래 제가 소개팅 시켜달라고 졸랐어요. 그래도 저 정도면 나쁘지 않은 생일 선물일 겁니다. 남자 말도 잘하고 유쾌한 성격이었어요. 덕분에 저도 긴장이 좀 풀려서 셋이 함께 제 생일 초까지 불었어요. 은희야, 초 끄기 전에 소원 빌어야지. 이왕이면 좋은 남자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야, 넌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어. 형국 씨 이제 처음 봤는데 부담스러우시겠다. 아닙니다. 전 정말 좋은 소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왕이면 제가 그 좋은 남자면 더 좋고요. 남잔 첫 만남부터 제가 마음에 들었다며 아주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왔어요. 저도 이 정도로 자신감 있고 확신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믿어봐도 좋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이의 직업은 세무사였어요. 그 당시 굉장히 큰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 중이었고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다 보니 연애 때부터 서로의 가족에 대해 자주 얘기하곤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근교에서 흑염소 농장을 크게 하셔. 당신 흑염소 본 적 있어? 글쎄, 어릴 때 동물원에서나 봤을걸? 야, 흑염소 농장이라니 그거 참 궁금하네. 평생 도시에서 자란 그 사람은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흑염소 농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을 내 부모님의 농장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예비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세무사라고 해서 책상 앞에만 앉아있는 새님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부모님의 일을 도왔답니다. 장인어른, 흑염소 사료부터 주면 될까요? 이 녀석들 아주 귀엽게 생겼네요. 자, 이리들 와라. 밥 여기 있다. 허, 자네 그렇게 사료통 들고 돌아다니다간 큰일 날 텐데. 하지만 예비 남편은 마음이 앞섰고 사료만 보고 돌진하는 흑염소들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몰라요. 조심해. 그러다 흑염소한테 잡히면 오늘 술래다. 저기 뒤에서도 또 달려온다. 예비 남편은 결국 흑염소들에게 사료통을 다 털렸고 본인도 그 상황이 웃긴지 헉헉거리면서도 한참을 웃더라고요. 장인어른, 얘는 흑염소가 아니고 치타나 코뿔소 아닌가요? 아우, 사료통만 보고 돌진하는데 무서워서 혼났네요. 비록 그 사람은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영 불쌍한 몰골이 됐지만 덕분에 저희 부모님께 귀여운 사이로 점수를 톡톡히 땄답니다. 그 뒤로도 저와 함께 여러 번 부모님 농장에 방문해 일손을 도와주고 추가 점수까지 확실히 챙겼고요. 예비 남편은 저희 집에 완전 합격인 것 같고 이제 남은 건 제 차례였습니다. 예비 시댁에는 남편 말고도 시할머님과 시부모님 그리고 시누이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연애할 때 시부모님께는 몇 번 인사를 드렸지만 결혼을 앞두고 처음 만난 시누이를 보고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누이 직업이 모델이라고 듣긴 했지만 키가 그렇게 큰 줄은 몰랐거든요. 제 키가 160이라 조금 작은 편인데 시누이는 키가 174 정도였고 아주 마른 모델 몸매였습니다. 아가씨, 역시 모델이라 그런지 패션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정말 멋지네요. 제가 옆에 있기 아주 민망할 정도예요. 전 신우에게 웃으며 말했지만 살짝 제가 기가 죽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때 결혼 직전이라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신우이를 보자 다 부질없게 느껴지더군요. 신우인 직업이 직업인지라 관리에 아주 철저한 스타일이었어요. 한 번은 셋이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언니, 공깃밥 한 공기를 다 드시게요? 그거 다 먹으면 탄수화물 얼마나 먹는 줄 아세요? 결혼 앞두고 다이어트 한다면서 아예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야 드레스 입겠어요? 신우인 제가 밥을 많이 먹는다며 놀라더니 굉장히 얄밉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먹는 양이 엄청 많은 건 아니었는데 신우이가 그런 반응을 보이니 제가 굉장히 돼지같이 느껴졌거든요. 다행히 남편이 제 기분을 헤아려줘 신우이에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너 새언니 될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식사 때 밥 한 공기 먹는 게 뭐가 문제라고.
너야 직업이 모델이니까 당연히 관리하는 거고. 이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인데 왜 먹는 걸로 눈치를 주냐고. 당장 사과해 너. 아니, 내 말은 결혼 앞두고 관리한다고 하길래 그런 거지. 새언니, 기분 상했으면 미안해요. 밥 실컷 드세요. 남편 덕분에 사과를 받긴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도 신우이가 만날 때마다 먹는 걸로 잔소리를 해서 결혼식 땐 목표만큼 살을 빼긴 했네요. 그렇게 친구 덕분에 남편을 만나 평생 못할 줄 알았던 결혼도 하고 드디어 제 인생에 봄이 오나 싶었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시댁 근처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시댁 근처에 살아도 시부모님 얼굴 뵙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시던 시할머님이 약간의 치매 증상을 보이셨거든요. 시모는 그런 시할머님을 챙기느라 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셨고요. 다행히 시할머님이 치매 정도는 경증이었지만 그래도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게 하려면 가족들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예, 세아가, 너 지금 집에 있지? 여기로 빨리 좀 와다오. 아주 급하니까 지금 당장.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급한 일이 있다며 절 시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전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하던 일도 제쳐두고 시댁으로 뛰어갔어요. 시댁에 도착해보니 시아버님은 모임이 있으시다고 나가셨고 시할머님과 시모만 집에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할머님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아우, 나 혼자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얘. 이제 네가 시집 왔으니까 시할머님 좀 모셔라. 나 혼자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시모가 절 급하게 부른 건 바로 시할머님을 제게 떠맡기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그건 제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부모님 농장에 자라며 주변의 많은 어르신과 어울려 지냈거든요. 아무래도 흑염소 농장을 찾는 고객이 젊은 사람들보단 중장년이 많다 보니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는데 무척 익숙했고요. 그리고 시할머님의 치매 정도가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기도 했고요. 할머님, 손주 며느리 왔어요. 그런데 옷을 왜 그렇게 덥게 입고 계세요? 이마에 땀까지 나시는데요. 어, 좀 더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겨울이잖아. 겨울엔 이렇게 따뜻하게 입어야지. 우리 손주 며느린 왜 이렇게 춥게 입고 왔어? 할머님, 우리 같이 산책하러 나갈까요? 밖은 지금 쨍쨍한 여름이에요. 집에만 계시니까 겨울인 줄 아셨죠? 저랑 같이 여름 산책 나가요. 전 시모를 잠시 쉬게 해드리고 시할머님과 산책도 하고 함께 밥도 먹었습니다. 시할머님은 식사하시는 것도 깜빡깜빡 하셔서 챙겨드리지 않으면 계속 안 드시고 지나치실 때가 많았거든요. 치매에 걸린 이후로 입맛도 부쩍 없으셨고요. 할머님, 지금 벌써 6시 반이에요. 그러면 뭐 하는 시간일까요? 몰라. 연속극 하는 시간인가? 에이, 연속극도 좋지만 식사부터 하시고요. 할머님이 된장찌개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맛있게 끓여봤어요. 어머님, 어머님도 어서 오셔서 식사하세요. 시할머님은 제가 계속 옆에서 말동을 해드리니까 반찬 투정도 안 하시고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셨어요. 그때 마침 일정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신 시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게 되셨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오랜만에 식사도 잘하시고 옷도 예쁜 여름 옷으로 입으셨네요. 땀까지 흘리면서 겨울옷만 입겠다고 그렇게 고집이시더니. 응, 우리 손주 며느리가 아주 예뻐. 옆에서 나랑 말동무도 해주고 나 좋아한다고 밥도 해줬다. 시할머님은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한참이나 시아버님을 앉혀놓고 제 칭찬을 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할머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크게 감동하시며 제게 용돈을 무려 50만 원이나 주셨어요. 아가, 이거 받아라. 오늘 종일 시할머니 모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나 잘해드렸다니 내가 정말 고맙구나. 우리 어머니 웃는 모습을 본 지가 언제인지 몰랐는데 우리 손주 며느리 덕분에 어머니가 이렇게 환히 웃으신다. 옆에서 시모는 시아버님이 용돈을 주신 걸 알고 괜히 제게 볼멘 소리를 하셨어요. 내가 평소에 어머니 모시고 있는 건 잘했다 소리 한 번을 안 하더니만 며느리한테 용돈을 50만 원이나 줘? 나한테 생활비 주는 것도 인색하면서. 아유, 내가 서러서 어머니 모시겠어? 어머님, 이 돈 전 마음만 받은 거로도 충분해요.
이 돈 어머님 용돈 하세요. 제가 자주 시댁에 와서 할머니 모시는 거 도울게요. 아유, 됐다. 네 시아버지가 하면 무슨 잔소리 들을 줄 알고. 너 나 가져다 써. 하지만 전 기어이 시모의 손에 용돈을 쥐어드리고 왔습니다. 저에게도 시할머님과 보낸 시간은 즐거운 기억이었거든요. 시할머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좋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할머님은 그로부터 4년 뒤 합병증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셨어요. 전 따뜻한 겨울옷을 좋아하시던 시할머님 납골당에 예쁜 스웨터 한 벌을 놓아드렸어요. 할머님,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늘 포근하던 그 미소, 환하게 웃으시던 얼굴, 그 모든 순간을 저 잊지 않을게요. 부디 하늘나라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그렇게 할머님을 보내드리고 며칠이 지나 제 꿈에 할머님이 나타나셨어요. 할머님은 꿈에서 제 품에 커다란 잉어를 안겨주시더라고요. 전 잠에서 깨어나서도 영 기분이 이상해 임태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까지 소식이 없던 아이가 생긴 걸 알았죠. 할머님이 스웨터를 잘 받으셨다는 답례품을 주신 게 아닐까요?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모두 제 임신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개월 후 저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고요. 아이를 낳고 바쁘게 키우다 보니 어느새 또 2년이 흘렀습니다. 가끔 아이를 안고 시댁에 가면 시누이가 호들갑을 떨며 제 아이를 구경하곤 했어요. 어쩜 이렇게 통통하지? 얘 다이어트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 요즘 소화비만이 심각하던데요. 아가씨, 이제 2살밖에 안 된 애한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먹는 대로 전부 키로 갈 시기라고요. 소화 비만은커녕 또래보다 약간 마른 편인데요. 그래요? 아휴, 난 몰라서 그랬죠. 새언니 결혼하더니 완전 아줌마가 다 됐네요. 난 결혼해도 애는 안 낳을 거라서요. 몸매 다 망가지잖아요. 신우인 6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얄밉게 말하는 밉상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신우에게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이젠 잔소리나 조금 하고 넘길 정도는 됐죠. 이렇게 얄미운 신우이도 저도 양가 부모님도 결혼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는데 변한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면 그건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돌이 지났을 무렵부터 회사에 바쁜 일이 많다며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았어요. 저도 저대로 그런 남편에게 불만이 점점 쌓여갔고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애는 뭐 나 혼자 키워? 이러다 우리 아들이 아빠 얼굴도 까먹겠어. 미안해. 근데 일이 바쁜 걸 어떡해. 나 요즘 잠도 줄여가면서 일하는 거 알잖아. 곧 있으면 연말정산 시즌이라 더 바빠질 거고. 당신 이해 좀 해줘. 세무사인 남편이 바쁜 시기라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매일같이 밤늦게 집에 들어왔다가 새벽까지 출근해야 하는진 의문이었어요. 남편은 거의 쪽잠만 자고 아침마다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바빠도 점심은 꼭 잘 챙겨 먹어. 영양제 챙겨준 것도 까먹지 말고 먹고. 아휴, 알겠어. 그럼 나 간다. 우리 아들 아빠 갔다 올게. 그때까지만 해도 내 남편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또 늦게 귀가한 남편을 씻자마자 바로 골아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은 그날따라 피곤했는지 코도 골고 잠꼬대도 심하게 하더군요. 전 괜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남편의 잠자리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 입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잔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선진아, 이리 좀 와봐. 선진아 예쁘다. 너 진짜 예뻐. 제 이름은 은인데 그 순간 남편은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자고 잠든 남편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심증만 가지고는 남편의 바람을 못 잡을 것 같았거든요. 뭔가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어요. 남편은 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횡하니 나가버렸습니다. 전 그런 남편의 뒤를 캐려고 했지만 저 혼자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남편의 카드값 명세서를 보게 됐는데 누구랑 먹었는지 몰라도 식당에서 쓴 돈이 어마어마했어요. 저에겐 밥도 못 먹고 일한다더니 세상 맛있는 식당은 다 다녔더라고요. 결국 전 의심을 참지 못하고 영화에서나 보던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맡겼습니다.
심부름센터에선 단 며칠 만에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누군지 신상을 몽땅 조사해 왔어요. 이 사진 보시겠어요? 아시는 분입니까? 남편분께서 이분 집에도 드나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전혀 모르는 여자예요. 그러시다면 저희가 조사한 거 알려드려야겠네요. 이 여자 이름은 윤선진이고 여성복 전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미혼인 상태이고 남편분 직장에도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과 바람이 난 여자 이름은 예상대로 남편이 잠꼬대로 그렇게 찾던 그 이름이 맞더라고요. 전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으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저희 아이를 보는데 그제야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그동안 제게 옷 선물을 자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쇼핑몰을 운영한다던 그 상간년의 옷이었나 봅니다. 여보, 요즘 혼자 육아하느라 고생이 많지? 내가 미안해. 바쁜 거 끝나면 나도 꼭 도울게. 그래서 말인데 이거 당신 선물이야. 당신 어린이집 엄마들 모임에 입고 나갈 옷도 없다며. 어머, 당신 지금 내 옷 사온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연애 때 말곤 영 무뚝뚝하던 사람이. 고마워, 잘 입을게. 근데 이거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네. 남편은 제게 이런 달콤한 말을 하며 종종 제 옷 선물을 하곤 했습니다. 시부모님을 잘 모셔서 고맙다고 선물해주고 제 생일 때도 옷 선물을 들고 왔었어요. 저는 그 선물들의 정체를 알고 울부짖으며 그 옷들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심부름센터에서 제게 준 남편의 사진은 그 상간녀와 함께 하나같이 즐거워 보이는데 왜 저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바람이나 피우는 주제에 상간녀가 파는 옷을 저에게 선물한 심리가 대체 뭐였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절 비웃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대충 옷 몇 벌 주고 입막음을 하려는 거였을까요? 뭐가 됐든 전 그 두 인간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곧장 그 상간녀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윤선진 씨 매장이 맞나요? 네, 제가 윤선진인데 누구세요? 저흰 인터넷 쇼핑몰인데 어떻게 사무실까지 찾아오셨죠? 그 상간녀는 방문객이 많지 않은 쇼핑몰 사무실에 온 절 어리둥절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전 그 얼굴에 제가 다 찢어버린 옷더미를 던졌어요. 상간녀는 잠시 당황하다가 옷더미를 보곤 제가 누군지 알아차린 모양이었습니다. 전 그 여자를 곧장 끌어냈어요. 저기요, 이것 좀 놓으세요. 저도 할 말 많다고요. 일단 전 유부남인지 몰랐고요. 저도 속았어요.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그런데 왜 내가 던진 옷을 보고 놀라? 당신도 알았잖아. 둘이 좋다고 바람 피우면서 이딴 옷 몇 벌 갖다 주면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 상간년 끝까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하지만 전 두 인간이 제 아들이 쓸 기저귀까지 함께 쇼핑하는 사진을 봤거든요. 전 그때까지도 뻔뻔한 여자에게 제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유명 커뮤니티에 상간녀의 쇼핑몰을 거론하면서 폭로한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이거 보이지? 당신이 그렇게 끝까지 인정 안 하면 나 바로 올릴 거야. 당신 여성복 전문 쇼핑몰이던데 불륜녀라고 소문나면 어떤 여자들이 좋다고 당신 옷을 살 것 같아? 상간녀 그제야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장 헤어질게요. 저 진짜 유부남인 거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제발 소문만 내지 말아주세요. 이거 소문나면 저 끝장나요. 소문이 그렇게도 무서운 사람이 뒤에서 이런 추잡한 짓거리를 해? 내가 당신을 왜 봐줘야 하는데? 우리 가정 파탄 내고 내 인생마저 끝장내려는 상간녀를 내가 왜 봐줘야 하냐고. 제가 물러서지 않고 큰 소리를 치자 급기야 그 상간녀 울며불며 제 바지가랑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돈 드릴게요. 위자료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5천만 원 드릴게요. 제발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가 주세요. 제발요. 어차피 상간녀 소송 거셔도 3천 이상은 못 받아요. 근데 5천이면 사모님도 이득이시잖아요. 상간녀는 제게 5천을 주겠다며 제발 소문만은 내지 말아달라고 빌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려 했던 글이 꽤 살벌했거든요. 혹시 이 쇼핑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뻔뻔하게 옷장사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추잡한 인간이 만든 옷을
좋은 자리 입고 가실 분들이 안타까워서 글을 올립니다. 괜히 이런 곳에서 쇼핑하셨다가 부정 타지 마시고 주변에도 제발 널리 알려주세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대중을 상대로 옷장살 하는 사람이다 보니 인터넷상의 저런 글이 꽤 무서웠나 봅니다. 전 그렇게 상간녀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었고 바로 며칠이 안 지나 다시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윤선진입니다. 사모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려요. 사실 제가 이 쇼핑몰 없으면 정말 큰일이 나거든요. 저희 부모님 모두 오랫동안 몸이 편찮으셨고 제가 동생들을 책임지고 키워야 하는 형편이에요. 제가 집안의 가장이라 이 쇼핑몰이 망하면 저희 집안도 끝장이에요. 5천만 원이면 제 전 재산입니다. 제발 그거 받고 화 푸세요. 상간년 어디서 대본이라도 써왔는지 아주 청산유수로 감정 연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 연기가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누가 보면 내가 돈 뜯으려고 이러는 줄 알겠네. 누군 뭐 그 돈 없는 줄 알아? 돈 말고 내 남편과 정리하겠다는 확실한 각서를 가져와. 네, 당연하죠. 돈도 드리고 그 사람하고도 헤어지겠다는 각서도 쓸게요. 시키시는 거 뭐든지 다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쇼핑몰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좋아. 그렇게까지 진심이라면 내가 그 돈 받고 소송을 걸지 않을게. 소문도 내지 않고. 그런데 이후에 한 번만 더 내 남편 만나는 거 걸리면 그땐 나도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 세상 천지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릴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상간년 당연히 그러겠다며 제게 손글씨로 각서를 써서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구구절절하는 말이 자긴 가만히 있었는데 그 상간년 쇼핑몰의 세무 담당자였던 남편이 먼저 접근을 했다는 거였어요. 계속 상간녀에게 키도 크고 예쁘다며 칭찬을 해대면서요. 연애 때 말솜씨가 좋다고 칭찬했던 남편이 알고 보니 여자를 꼬시려고 허튼 수작이나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전 그렇게 상간녀에게 각서와 5천만 원 입금해 줄 걸 약속받고 그 다음으로 남편을 끝장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철두철미한 사람인 줄은 몰랐네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이영국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실례지만 대표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바로 남편이 일하는 세무회계 사무실의 대표님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에게 아무리 화를 내고 협박을 해도 회사 대표님을 찾아가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었거든요. 아니, 이영국 씨 아내분께서 어떻게 절 찾아오셨어요? 혹시 이 세무사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네, 무슨 일이 있네요. 제가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세무사 사무실은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고객 관리를 하는 직원이 고객을 꼬셔서 불륜을 저지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거 밖에 소문이라도 나면 세무사 사무실에도 꽤 타격이 크겠네요. 예? 불륜이요? 그러면 이영국 씨가 지금 저희 고객과 불륜이라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전 대표님께 남편이 고객인 쇼핑몰 사장과 바람이 난 모든 이야기를 다 터뜨렸습니다. 대표님은 저만큼이나 길길이 날뛰며 크게 분노하셨어요. 내 회사에 먹칠을 해도 정도가 있지. 신뢰가 전부인 세무사 사무실에서 불륜이라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그 인간 다신 이 바닥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만들겠어요. 이로써 남편의 사회적 평판이 무너질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든 응징을 끝낸 후에야 집을 나갔던 남편이 기어들어오더군요. 남편은 뻔뻔하게 제게 용서해달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우리 아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넘어가 주면 안 될까? 정말 딱 한 번 실수한 거였어. 실수라고? 왜? 그 여자가 이제 안 만나주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다시 빌붙는 거야? 용서 같은 소리 입에 올리지도 마. 너 같은 인간은 제대로 벌받아야 돼. 불륜까지 하면서 그 정도 각오도 없었니? 그 상간년 그래도 책임이라도 지려고 하던데 넌 입으로만 뭐하니 지금? 전 끝까지 입만 나불대는 남편을 멀리 쫓아내버렸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이 아실까봐 시댁에도 가지 못하고 숙박업소를 전전하더라고요. 그 사실도 남편이 제게 직접 말해서 알게 됐다니까요. 여보, 나 갈 데가 없어. 본가에 가면 나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 내가 언제까지 숙박업소만 전전해야 돼. 나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도 잘 생각해봐. 당신이 어디 가서 나 같은 세무사 남편을 만나겠어. 솔직히 안 그래?
나야 회사 잘리더라도 개인 세무사 사무실이라도 차리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잘 생각해봐. 전 아직도 제가 용서해 줄 거라고 믿는 남편에게 그대로 이혼 소송장을 보내버렸어요. 그것도 변호사까지 선임해 아주 제대로요. 당연히 상간녀 소송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두 인간을 나락으로 보내려고 법원 근처에 가던 참이었는데 그때 마침 참 눈치도 없는 제 시누이에게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새언니, 뭐해요? 오빠도 그렇고 새언니도 그렇고 요즘 통 얼굴이 안 보이네요. 저 얼마 뒤에 결혼하는 거 아시죠? 하나뿐인 여동생 시누이가 결혼하는데 둘 다 너무 조용한 거 아니에요? 서운하게. 그때 남편 일도 잠시 잊고 있었는데 제 시누이가 결혼하겠다며 남자친구를 소개하던 무렵이었어요. 시누이는 아직 저희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고요. 아니, 오빠한테 계속 전화 걸었는데 도무지 받질 않잖아요. 아휴, 그래서 말인데 저 혼수는 언제 해주실 거예요? 오빠가 저 결혼할 때 혼수 해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잘난 세무사 오빠 뒀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죠. 그이가 아가씨 혼수를 해준다고 했다고요? 정말요? 뭐가 필요한데요, 아가씨? 말해도 돼요? 사실 잘난 우리 남편이 집도 해온다고 하는데 저도 그에 맞게 제대로 된 혼수로 신혼집을 싹 채워두면 좋잖아요.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요. 저는 철없는 신우의 투정을 들으며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가씨 정말 그이가 혼수 사준다고 한 거 맞죠? 아이, 그러면 사줘야죠. 이따 집으로 올래요? 카드 바로 줄게요. 하나뿐인 여동생인데 그 정도는 해야죠. 카드 줄 테니까 한도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써요. 언니, 웬일이에요? 맨날 저만 보면 뭐 철딱선이 없는 애 취급하더니 갑자기 사람이 달라 보이네요. 고마워요, 언니. 신우이는 엄청 좋아하며 그날 저녁 곧장 저희 집으로 달려와 남편 카드를 받아갔습니다. 그 카드는 남편이 생활비 카드로 쓰라며 준 카드였어요. 신우이가 카드를 들고 어찌나 좋아하던지 카드에 대고 아예 뽀뽀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이 난 신우이가 콧노래까지 부르며 나가버리고 조금 있다가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때까지 남편은 제게 신우에게 뭘 줬는지 상상도 못하고 있었겠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대뜸 양육비 문제로 시비를 걸었어요. 당신 양육비를 100만 원이나 청구했던데 무슨 애 하나 키우는데 100만 원이나 달래? 내가 그 돈 주면 당신만 호의호식하는 거잖아. 내가 그걸 보기 싫어서라도 100만 원 못 줘. 아이 50만 원으로 낮춰. 내가 뭐 남의 자식 키우니? 당신 자식 키우는 돈인데 그걸 깎고 싶냐? 난 양보 못하니까 매달 100만 원씩 보내. 남편이 하는 짓은 조금 남은 전과자에 싹 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신우이가 언제 대박을 터뜨릴까만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시댁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죠. 남편이 직장이 좋아서 카드 한도가 4천만 원 정도 됐는데 저희 신우이가 글쎄 혼수로 3,500만 원이나 쓰고 온 거였습니다. 남편은 신우이를 한바탕 혼내고 저에게까지 전화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당신이 카드 줬다며? 너 미쳤어? 내가 냉장고나 하나 사줄까 했지. 언제 내 카드로 혼수 전부를 사주래? 얘가 냉장고에 TV, 세탁기, 이불 세트까지 죄다 최고급으로 질렀단 말이야. 상위 성격 몰라서 그래? 나 망하게 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지? 신우에게 카드를 줬더니 아주 시원하게 긁은 모양이었어요. 그냥 혼수도 아니고 600만 원씩 하는 냉장고, 대형 TV, 또 몇백만 원 하는 침대와 이불도 샀다네요. 신우의 사치가 이렇게 통쾌하게 느껴진 적이 또 없었습니다. 남편은 발악을 하며 저에게 책임지라고 아주 난리였어요. 내가 왜 책임져? 내 가족이 아니고 당신 가족이잖아. 당신 동생. 그러면 당신 가족끼리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그래? 아, 나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거든. 우리 이제 확실히 남인데 이렇게 집안일을 자꾸 전화하는 것도 좀 곤란해. 제게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빨리 다 취소하라며 신우이를 닥달했지만 신우이는 울며 불며 절대 환불 못한다고 딱 잡아댔답니다. 오빠가 돼서 그 정도도 못해줘? 이대로 환불하면 그게 무슨 개망신이야. 아이, 난 절대 못해. 오빠가 사주기로 했잖아. 급기야 남편과 신우이는 치고받고 싸우기까지 했고 신우이가 환불 못하게 남편 카드 들고 도망을 쳐버렸다네요. 가뜩이나 남편의 불륜과 이혼으로 시댁이 발칵 뒤집혔는데
시누이와 몸싸움까지 하니 늘 차분하시던 시아버지도 격분하셨습니다. 시아버지 남편을 끌고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눌러서 아예 제 앞에 무릎을 꿇리셨죠. 사과해라 너. 당장 사과하고 빌어. 네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으니 잘못했다고 빌란 말이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도 이미 할 만큼 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받아주질 않잖아요. 제 카드까지 상의한테 줘버려서 저 쫄딱 망하게 생겼다고요. 시아버진 결국 사람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남편을 무릎 꿇리고 손까지 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너무나 미안해 하셨습니다. 어머마,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너한테 이놈을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저 너 속 풀릴 때까지 이러고 벌이라도 세워둬라. 아버님 이러셔도 제 화는 풀리지 않아요. 그래도 아버님 생각이 정 그러시다면 딱 3시간만 이러고 있는 거 지켜볼게요. 그러자 시아버진 정말로 3시간이 넘게 남편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아파트 단지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죠. 남편이 그렇게나 자랑하던 세무사의 위신도 자존심도 모두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회사에 먹칠한다며 회사 대표에게 잔뜩 욕을 먹고 결국 사표를 냈다더군요. 이미 불륜 소문이 다 났을 텐데 창피해서 다닐 수나 있었겠나요? 고객들 사이에서도 이미 소문이 돌았을 테고요. 내가 뭐 이놈의 회사 아니면 갈 데 없는 줄 알아? 나도 내 사무실 차리면 그만이야. 남편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아예 영혼까지 끌어모아 개인 사무실을 차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 소문이 다 났는지 고객이 없어서 지금은 손가락만 빨고 있다네요. 세무사들도 일 잘하는 세무사들이나 돈을 잘 벌지 모든 세무사가 고소득은 아니었나 봅니다. 남편이 얼마나 돈을 못 버는지 양육비도 한 달에 8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어요. 저는 끝까지 100만 원을 주장하고 남편은 50만 원을 주장해서 그 중간쯤인 80만 원으로 정리가 되었던 겁니다. 상간녀를 위해서라면 비싼 레스토랑에 명품 선물 사느라 카드 긁는 것도 마다하지 않던 인간이 자기 아들한테 쓰는 돈은 또 아까운가 봐요. 물론 그 와중에 자기 생활비 쓸 돈은 다 쓰고 있을 거고요. 그렇게 남편은 나락으로 보냈지만 저희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기요, 도대체 왜 계좌번호를 안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5천 받고 이 일은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요. 아, 그 돈? 생각해보니까 그 더러운 돈 받아봐야 내 기분만 안 좋을 것 같아서 5천 대신 내가 보낸 선물 있으니까 그거나 대신 받아둬. 그때까지 전 이전에 상간녀가 준다고 했던 돈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죠. 돈 5천 뺏는 것보다 영원히 기록에 남을 붉은 낙인을 찍어주고 싶었거든요. 이러는 게 어딨어요? 이건 약속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글도 올리셨어요? 지금 약속을 들먹이는 거야? 그럼 내 남편이랑 바람난 건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기로 한 약속은 박살이 났다고. 당신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그 죗값을 겨우 돈 몇 푼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 알겠어?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인생 똑바로 살아. 제가 그 돈을 받고 상간녀를 용서해주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만 바보가 되고 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영원히 그 여자를 따라다닐 꼬리표를 붙여주었죠. 상간녀 매일같이 울면서 제발 소송 좀 취하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의 모든 통화는 녹음이 되고 있었어요. 이럴수록 당신만 더 불리해. 당신이 불륜 사실 인정하고 돈으로 내 입을 막으려 한 것까지 다 남아있어. 그러니까 괜히 서로 힘 빼지 말고 벌이나 달게 받아. 내 인생 그럼 어떡하라고. 내 쇼핑몰도 망했고 상간녀 소송 걸린 흔적 남으면 나 앞으로 결혼도 못해. 그러면 내 인생은 어쩔 건데? 너희 두 인간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하는 내 인생 어떡하냐고. 제가 이렇게 묻자 상간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아마 자기가 생각해도 할 말이 없었겠죠. 그 이후 전 당연히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고 2천만 원 정도 되는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비록 상간녀가 제시한 5천에 비하면 적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나름의 복수를 한 것 같아 더는 미련도 없었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윤선지 씨 말대로 5천보다 적은 돈을 받았네요.
나한테 줄 돈 아껴서 어디 새 인생 잘 살아봐요. 상간녀 꼬리표가 어디까지 갈 줄 모르겠지만. 이영구, 네 사무실로 파리 끈끈이 좀 보냈어. 요즘 사무실에 파리 날린다고 소문이 여기까지 나서 말이지. 아니다. 할 일도 없을 텐데 파리나 직접 잡는 게 나으려나? 아, 그리고 신우이랑 연락되면 나한테도 꼭 알려줘. 우리 신우이한테 카드 시원하게 긁어줘서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려고. 제 메시지를 받고 두 인간은 약이 올라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전 물론 가뿐히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지만요.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흐른 지금 전 친정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비록 도시에서 벗어난 한적한 시골이지만 저희 아들도 매일같이 뛰어다니며 노느라 아주 바쁩니다. 엄마, 나 흑염소랑 달리기 시합했는데 내가 이겼어. 진짜? 우리 아들 달리기 선수야겠네. 어떻게 그렇게 빠른 애들이 이겼대? 그게 사실은 사료통을 뒤에다 놨거든. 걔네가 밥 먹느라고 출발이 조금 늦었어. 저희 아들은 흑염소들과 친구가 되어 완전 개구쟁이로 잘 크고 있답니다. 전 싱글맘이 되었지만 남편과 함께 살 때보다 한결 마음이 더 편하답니다. 부모님도 제가 얼굴이 더 좋아졌다며 이젠 걱정을 좀 놓으셨고요. 우리 딸이 손주 데리고 여기 들어올 때만 해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니만 이제 좀 웃기도 하는구만. 그래, 아픈 상처도 언젠간 다 아물기 마련이야. 우리 손주 뛰어다닌 것 좀 봐라. 매일같이 넘어져서 다리에 상처 투성인데도 즐겁게만 보이지 않니? 우리도 그렇게 살자꾸나, 은희야. 까짓거 그깟 상처들 툭툭 털어버리고 살자. 그럼요, 아버지. 저 벌써 많이 괜찮아졌어요. 정 힘들면 저도 뭐 흑염소랑 달리기 시합이라도 하죠. 언젠간 저도 웃으면서 마음껏 달릴 날이 오지 않겠어요? 전 언젠가 진심으로 모든 상처를 털어버리고 실컷 소리내 웃을 날이 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아들이 제가 조금만 지쳐 보여도 와서 안마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거든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는데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죠. 제 인생에 앞으로 결혼도 남자도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전 엄마로서 그리고 배은희, 저 자신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 볼 거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저 응원 많이 해주실 거죠? 혹시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부모님과 둘러앉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